인생은 참으로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2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도 언제든 연락할 수 있지만 임신 7개월의 미국인 여성 의사는 달랐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모든 걸 잃었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하지만 이 아이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8개월 전 서울 학회에서 사랑에 빠진 한국인 남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녀 손에 남은 건 구겨진 명함 한 장뿐이었습니다. 뱃속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쿵쿵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과연 그녀는 버림받은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에게 숨겨진 진실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 혼자 출산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녀가 마주한 기적 같은 반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번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메이건 리처드슨입니다. 32살 뉴욕 맨해튼의 한 종합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7년째 일하고 있었죠. 제 인생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알람이 울리고 7시에 병원에 도착해서 회진을 돌고 하루 종일 환자를 보고 저녁 8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삶이었어요. 아파트로 돌아가면 냉장고에서 샐러드를 꺼내 먹고 의학 저널을 읽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저는 일에만 몰두했어요. 연애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귄 남자친구도 있었고 레지던트 때 만난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오래가지 못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주는 부담감, 긴 근무 시간, 그리고 제 까다로운 성격 때문이었을 겁니다. 부모님은 모두 변호사였고 저에게도 로스쿨에 가길 원했습니다. 메이건 의사는 힘들어. 밤낮 없이 일해야 하고 환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변호사가 훨씬 나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로 소아병동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만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좋았고 누군가를 치료하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부모님은 실망하셨지만 결국 제 선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8개월 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서울국제소아응급학회에 연사로 초청받았거든요. 솔직히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김치, 케이팝 정도였고 경제 발전이 빠른 나라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걸을 때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공항, 친절한 안내 방송, 그리고 질서 정연한 사람들. 면세점을 지나며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을 봤는데 미국에서도 유명한 제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갈 때 창밖 풍경에 넋을 잃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질비하고 한강이 도시를 가로지르고 산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서울이 이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어요. 택시 기사님께 영어로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사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살아 숨쉬는 도시였습니다. 다음 날 학회장에 갔습니다. 코엑스라는 거대한 컨벤션 센터였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의사들이 모여 있었고 한국 의사들도 많았습니다. 모두 전문적이고 열정적이었어요. 제 발표는 오후 2시였습니다. 주제는 소아 응급 처치 시 골든타임의 중요성이었죠. 200명이 넘는 의사들 앞에서 1시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나오는데 몇몇 의사들이 질문을 하러 왔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을 때 대체 방법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응급 시스템과 한국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질문에 답하며 복도로 나오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쓰러졌대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 한쪽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119 불렀어요? 지금 오고 있대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목에 손을 대보니 맥박은 약하지만 뛰고 있었고 기도는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흡이 얕고 빨랐어요. 그때 옆에서 누군가 무릎을 꿇으며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목소리에서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의사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빛이 따뜻하면서도 집중되어 있었어요. 키는 180cm쯤 되어 보였고 짧게 자른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저도 의사예요. 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바로 아이를 살폈습니다. 저혈당 쇼크로 보입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의학 용어는 정확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포도당이 필요해요. 우리는 말없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가 아이의 맥박과 혈압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기도를 열어주고 호흡을 체크했죠. 마치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누군가 달려와 설탕물을 가져왔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이의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몇 분 후 아이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숨 쉬어. 그 남자 의사가 한국말로 아이를 진정시켰어요. 구급대가 도착했고 아이는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숨을 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 남자 의사가 일어서며 저를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이를 살렸어요. 당신도요. 함께 했잖아요.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는데 참 따뜻했어요.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생기면서 얼굴 전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저는 한서준이라고 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은 깨끗하고 손톱이 단정하게 다듬어져 있었어요. 메이건 리처드슨이에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고 악수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움도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 오셨어요? 발표 정말 인상 깊었어요. 보셨어요? 네, 앞에서 들었어요. 골든타임에 대한 통계 자료가 특히 유용했어요. 우리는 잠시 의학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은 한국의 응급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고 저는 미국의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학회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서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메이건 씨,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오늘 도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요. 그의 영어는 문법적으로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서울에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혼자 호텔 방에서 룸서비스를 시켜 먹는 것도 쓸쓸했거든요. 좋아요. 어디로 갈 건데요? 한국의 전통적인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진짜 서울을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서준은 저를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안국역에서 내렸어요.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네요. 제가 감탄하자 서준이 웃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의 자랑거리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지하철 중 하나예요. 역에서 나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갑자기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현대적인 지하철역에서 나와 5분도 안 걸렸는데 눈앞에는 수백 년 전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을 인 한옥들이 골목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고 돌담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저녁 노을이 기와에 반사되어 온 동네가 주황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넋을 잃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동네입니다. 서준은 한옥 담벼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고 저 언덕에서 썰매 타고 그랬어요. 서울에서 자라셨어요? 네, 태어날 때부터요. 할아버지 때부터 서울에 사셨어요. 우리는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관광객들도 몇 명 보였지만 대부분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골목 곳곳에서 고양이들이 한가롭게 누워 있었고 어디선가 전통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준은 이곳저곳을 설명해 줬습니다. 저 집은 조선시대 양반이 살던 집이에요.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로 쓰이고 있죠. 저 돌담 보이세요? 여름엔 담쟁이 넝쿨이 온통 덮어서 초록빛이 됩니다. 정말 예뻐요. 저기 저 우물은 실제로 쓰던 우물이에요. 지금은 덮여 있지만요. 제가 한옥 지붕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지붕의 곡선이 정말 아름다운데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빗물이 잘 흘러내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저 곡선이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우리는 작은 전통 찻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무 간판에 한글로 뭔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읽을 수 없었어요. 화계라는 찻집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옥의 내부가 나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온돌방에 앉으니 바닥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온돌이에요. 바닥을 데워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죠. 신기하네요. 정말 따뜻해요. 방 안은 아늑했습니다. 낮은 나무 테이블, 방석, 그리고 벽에 걸린 서예 작품들. 창문 너머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여기서 대추차를 꼭 드셔보세요. 서준이 메뉴판을 보며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따뜻한 대추차가 나왔어요. 도자기 찻잔에 담긴 붉은빛 차였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달콤하면서도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대추 맛이 진하네요. 한국에서는 임산부들이 특히 많이 마셔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우리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북의료센터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7년째예요. 부모님이 모두 의사셨나요? 네, 아버지도 의사셨고 할아버지도 의사셨어요. 집안이 의사 집안이에요. 서준의 눈빛이 잠시 흐려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병원이 놀이터였어요. 아버지 병원에 가서 의사 가운 입어보고 청진기 가지고 놀고 그랬죠.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의무감이었어요. 집안에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고 실습을 하면서 제가 정말 이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모두 변호사인데 저만 다른 길을 택했죠. 왜 의사가 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원봉사로 소아병동에 갔었어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8살 여자아이를 만났죠. 이름은 엠마였어요. 서준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엠마는 항상 웃고 있었어요. 아파도 힘들어도. 제가 병실에 가면 항상 반겨줬죠. 그 아이가 제게 말했어요.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면 저 같은 아이들을 치료해달라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엠마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키고 싶었어요. 서준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훌륭하세요. 엠마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학 이야기, 환자 이야기,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서준과 이야기하면 편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왠지 오래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웃을 때는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습니다. 찻집을 나와 인사동 거리를 걸었습니다. 벌써 어두워져 있었고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전통 공예품 가게, 갤러리, 카페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저를 한 서점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는 한국 전통 서예 용품을 파는 곳이에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붓과 먹, 한지를 구경했습니다. 서준이 붓 하나를 들어 제게 보여줬어요. 이걸로 한국 글씨를 쓰는 거예요. 서예라고 하죠. 수백 년 된 전통이에요. 멋지네요. 정말 섬세해요. 저는 그 붓을 만져봤습니다. 부드럽고 섬세했어요. 붓털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완전히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리에 붉은 등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어떤 가게에서는 전통 음악이 흘러나왔고 어떤 곳에서는 차 향기가 났습니다. 배고프시죠? 저녁 드실래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서준은 저를 한 한정식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어요. 들어가니 개인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접시에 담긴 다양한 반찬들, 그리고 메인 요리들. 이게 한정식이에요. 여러 가지 음식을 조금씩 맛보는 거죠. 서준은 하나하나 설명해 줬습니다. 이건 나물이에요. 시금치 나물, 고사리 나물, 도라지 나물. 이건 전이에요. 김치전, 파전. 이건 찌개예요. 된장찌개인데 한국의 대표 음식 중 하나죠. 모든 음식이 새로웠고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 식당에 가본 적 있는데 여기가 훨씬 맛있네요. 집에서 만든 된장을 쓰거든요. 그래서 맛이 깊어요. 식사를 하며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준은 한국 문화에 대해, 저는 미국 생활에 대해.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시간 괜찮으시면 한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의 상징 같은 곳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시간 있어요. 사실 학회 일정은 오전에만 있었어요. 오후는 자유시간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1시에 호텔 로비에서 만날까요? 네, 그럴게요. 택시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내리기 전 서준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내일 또 봬요. 저도요. 고마워요, 서준 씨.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서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미소,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 이상하게도 내일이 기대됐어요. 다음 날 오전 학회에서 마지막 세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자꾸 시계를 보게 됐고 서준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2시 반쯤 호텔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어요. 너무 격식 차린 옷도 너무 편한 옷도 아닌 적당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가벼운 화장을 했어요. 1시 정각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서준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정장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안 기다리셨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서준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서울 지하철은 9개 노선이 있고 거의 서울 전체를 커버해요. 출퇴근 시간엔 정말 붐비지만 지금은 괜찮을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했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어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니 터널을 지나다가 가끔 역이 보였습니다. 여의도역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5월의 날씨는 완벽했어요.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시원했습니다. 공원 입구를 지나자 눈앞에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넓고 푸른 강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여러 다리들이 강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어요.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도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 사람들은 이곳을 정말 사랑해요. 주말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와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준이 멀리 보이는 건물들을 가리키며 설명해줬어요. 저기 보이는 63빌딩이에요. 황금빛으로 빛나는 건물이요. 저 다리는 마포대교고 그 옆은 원효대교예요. 강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강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유람선이 지나갔어요. 유람선 타보셨어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타봐요. 강 위에서 보는 서울이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선착장으로 가서 유람선 표를 샀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날렸고 서준은 난간에 기대어 경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63빌딩 보이죠? 어렸을 때 아버지 손잡고 처음 올라갔던 곳이에요.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아버지는 바쁘신 분이었지만 가끔 시간 내서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63빌딩 전망대에 올라가서 서울을 보며 말씀하셨죠. 이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요. 저는 서준의 옆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뭔가 그리운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눈가에 아련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많으신가 봐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물 소리와 배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안 계세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불편한 질문을. 괜찮아요. 5년 전 일이에요. 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암이었어요. 담배를 피우셨거든요. 30년 넘게. 의사면서도 끊지 못하셨죠. 서준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진단받고 1년을 버티셨어요.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레지던트 마지막 해였어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 삶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로 사셨고 그게 행복하셨대요. 서준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다니 이상하죠? 아니에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서준 씨 아버지 훌륭하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배는 계속 강을 따라 움직였고 양쪽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어요. 현대적인 빌딩들,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가끔 보이는 산들. 유람선이 돌아와 우리는 다시 강변에 내렸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산책로를 좀 더 걸을까요? 일몰이 정말 예뻐요. 좋아요. 우리는 강변 산책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돗자리에 앉아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 치맥이 뭐예요? 제가 물었어요. 치킨과 맥주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특히 한강에서 먹는 치맥은 특별해요. 나중에 먹어볼게요. 오늘 먹을래요? 제가 시킬 수 있어요. 우리는 편의점에 들러 치킨과 맥주를 샀습니다. 강변 잔디밭에 앉아 박스를 열었어요. 바삭한 치킨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바삭하고 양념이 달콤하면서도 매콤했습니다. 맥주도 시원하고 좋았어요. 서준과 저는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 분홍빛,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일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일몰을 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저도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같이 찍을까요? 서준이 물었어요. 우리는 셀카를 찍었습니다. 서준의 얼굴과 제 얼굴, 그리고 뒤로 보이는 한강 일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의 첫 사진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강변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면서 한강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서준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메이건,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강물 소리도 사람들 소리도 자전거 소리도. 오직 서준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처음 만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하면 편하고 당신 옆에 있으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곧 미국으로 돌아가잖아요.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이제 막 만났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지만 저도 서준을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도 서준 씨가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준의 눈이 커졌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함께 있고 싶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너무 먼 곳에 살아요.
당신은 뉴욕, 저는 서울. 그래도 연락하고 지낼 수 있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매일 연락하면 되죠. 서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서 미국으로 갈게요. 당신을 만나러. 그리고 당신도 가끔 한국에 올 수 있잖아요. 학회도 있고. 네, 그럴게요. 저는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메이건. 서준의 눈을 보니 진심이 보였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를 얼마나 좋아하게 됐는지 깨달았습니다. 겨우 이틀이었지만 서준과 함께 있으면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더 밝고 더 따뜻하고 더 의미 있게. 우리는 그렇게 한강 야경 아래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학회가 모두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저를 남산타워로 데려갔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야경 명소예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을 올라갔습니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서울의 야경이 점점 펼쳐졌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장관이네요. 아직 반도 못 봤어요. 위에 올라가면 더 멋있어요. 타워 전망대에 올라가니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360도로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한강은 검은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롯데월드 타워예요. 한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죠. 서준이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는 63빌딩이고 저쪽은 여의도예요. 우리가 어제 갔던 곳이죠. 우리는 전망대를 한 바퀴 돌며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어디를 봐도 아름다웠어요. 전망대 한쪽에는 사랑의 자물쇠를 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자물쇠가 걸려 있었고 각각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커플들이 사랑을 약속하며 자물쇠를 거는 곳이에요. 서준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도 걸까요? 제가 물었어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해요. 당신이 다시 서울에 오면요. 그때는 그냥 아쉬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준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망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 너머로 야경이 보였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내일이면 떠나시는 거죠? 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아침 10시 비행기예요. 서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준 씨, 괜찮아요? 네, 그냥 헤어지는 게 슬퍼서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서준의 눈빛에는 슬픔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민. 뭔가 걱정되는 일 있어요? 말해줘요. 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서준은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후 서준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어두워져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병원 일이에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그 후로 계속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타워를 나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걸었지만 서준은 계속 침묵했어요. 서준 씨, 정말 괜찮아요? 뭔가 있으면 말해줘요. 서준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메이건, 저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요? 서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왜요? 지금 말해줘요. 안 돼요. 지금은 당신이 미국에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먼저예요. 그 다음에 말할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도 서준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제 손은 잡고 있었지만 마음은 어딘가 멀리 가 있는 것 같았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준이 저를 로비까지 바래다 줬어요. 내일 공항까지 바래다 줄게요. 괜찮아요. 일찍 출발해야 해서 새벽 6시예요. 괜찮아요. 꼭 가고 싶어요. 서준 씨, 제발요. 마지막으로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서준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메이건. 저도 사랑해요. 제가 곧 연락할게요. 매일 할게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하지만 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준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 하지만 저는 그냥 이별의 슬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다음 날 새벽 서준은 약속대로 호텔로 왔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공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서준은 계속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붙이고 체크인을 마쳤어요.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메이건. 서준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왜요?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왜요? 왜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요. 제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서준 씨는 충분히 잘해줬어요. 서준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사랑해요. 절대 잊지 마세요. 저도 사랑해요. 곧 다시 만나요. 출국장을 들어가며 뒤돌아보니 서준이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는데 서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앉아서도 계속 그 장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했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13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향했어요. 익숙한 뉴욕의 거리였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짐을 풀고 바로 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서준, 무사히 도착했어요. 비행 시간이 정말 길더라고요. 피곤하지만 당신 생각이 나서 바로 연락해요. 연락해줘요.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시차 때문이겠지 생각했어요. 한국은 지금 새벽이니까. 다음 날 아침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답이 없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병원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야간 당직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준 씨,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전화하고 문자했는데 답이 없어서 걱정돼요. 무슨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제발요. 이틀 후에도 일주일 후에도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프거나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저를 버린 걸까? SNS를 뒤졌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하지만 서준은 어떤 계정도 없었어요. 병원으로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서준에게 폐가 될 것 같았고 또 만약 정말 저를 피하고 있는 거라면 더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친 거야? 한국에서 외국인 여자 만나서 놀다가 버린 거야?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어? 그런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미소, 진심 어린 눈빛, 한강에서의 고백. 사랑해요, 메이건. 절대 잊지 마세요.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무슨 사정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서준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의 그 눈물도 진짜였어요. 뭔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끊어졌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2달째가 됐습니다. 저는 서준을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일에 몰두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만 되면 생각났어요. 서준이, 서울이, 한강이, 북촌이, 그 모든 게 2달 반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구토가 났어요. 어제 저녁에 먹은 음식이 전부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생리가 멈춘 지도 벌써 6주가 넘었습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준과의 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불면증도 있었고 식욕도 없었고 계속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아침마다 구토가 났고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쉽게 피곤했어요. 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동료 의사인 사라가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메이건, 얼굴이 정말 안 좋아 보여.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병원 한번 가봐. 계속 토한다며? 의사가 자기 몸 관리를 못하면 안 되지. 결국 저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임산부들이 보였습니다.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옆에는 남편들이 있었고 어떤 커플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와 마주 앉았어요. 증상이 어떠세요? 아침마다 구토하고 생리가 6주째 안 나왔어요. 몸도 계속 피곤하고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소변 검사, 혈액 검사, 그리고 초음파. 초음파를 하는 동안 의사가 화면을 보더니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6주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임신하셨어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의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점 같은 게 보였어요. 깜빡깜빡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심장 박동이에요. 보이시죠? 저게 아기예요? 네, 당신 아기예요. 축하드려요. 진료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기라니. 서준의 아이. 연락도 안 되는 그 사람의 아이가 제 뱃속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칸 안에 앉았습니다. 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서준에게 알려야 하나? 하지만 연락이 안 되잖아. 혼자서 어떻게 키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화장실에서 나와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뉴욕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런데 갑자기 녹음된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영어 안내 후 한국어 안내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고객님이 걸으신 번호는 현재 사용되지 않습니다. 통화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바꾼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서준은 정말 저를 버린 거라고,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거라고.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왔어요. 뱃속에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 키우죠? 부모님은 뭐라고 하실까? 병원은? 친구들은? 저는 배를 만져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아이. 아니, 이제는 제 아이. 그날 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저는 부모님에게 전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결국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고 어머니가 받았어요. 메이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네, 엄마. 아빠도 계세요? 응, 옆에 있어. 스피커폰 켤게. 엄마, 아빠 할 말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메이건, 방금 뭐라고 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신했어요. 지금 7주예요.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누구 아이인데? 내 남자친구 있었어?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한국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한국? 내가 학회 갔을 때 말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데? 왜 네가 혼자 전화하는 거야? 왜 그 사람은 책임 안 지는 거야? 연락이 안 돼요. 번호도 바꿨고 이메일도 답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미쳤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한국 가서 며칠이나 있었는데 임신을 해? 그것도 연락도 안 되는 남자아이를? 너 정말 제정신이야? 엄마. 메이건, 너 지금 내 인생 망치고 있는 거 알아? 32살의 미혼모가 되려고? 의사로서의 커리어는? 내 미래는?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수술 잡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싫어요. 뭐? 저는 이 아이를 낳을 거예요. 정신 차려. 내가 혼자 어떻게 아이를 키워? 너 의사야.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는데 아이는 누가 봐? 돈은? 내 커리어는 어떻게 하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죽일 순 없어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무책임한 애였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모님과 2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설득하고 협박하고 울고 소리 지르고. 그 한국 남자 이름이 뭐야? 찾아가서 책임 묻겠어.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키울 거예요. 내가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결국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메이건, 잘 들어. 내가 그 아이를 낳으면 우리는 너를 딸로 인정하지 않을 거야. 집에도 오지 마. 경제적 지원도 없어. 너 혼자 알아서 해. 좋아요. 그렇게 할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인연도 끊어진 거였어요. 며칠 후 병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병원장실에 들어가니 병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메이건, 앉아요. 무슨 일이세요? 소문 들었어요. 임신했다며? 네. 아기 아버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병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메이건, 당신은 우리 병원의 중요한 의사예요. 하지만요? 우리 병원은 이미지가 중요해요. 특히 소아과는 더 그렇죠. 부모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를 원해요. 제가 임신한 게 왜 문제가 되죠? 미혼모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건 병원 이미지에 좋지 않아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고하시겠다는 거예요? 해고는 아니고 휴직을 권하는 거예요. 출산 후에 복귀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죠.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필요 없어요. 제가 사표 쓸게요. 메이건, 12년 동안 이 병원을 위해 일했어요. 밤낮 없이 휴일도 없이. 하지만 이게 제가 받을 대우인가요? 메이건, 이해해줘요. 이건 사업이에요. 저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그날로 사표를 냈어요. 12년 동안 일했던 병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였습니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사라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메이건 정말 미안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에게도 말했습니다. 대학 동창인 제니카에게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했어요. 임신했어. 7주야. 뭐? 누구 아이야? 한국에서 만난 남자. 제니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메이건, 솔직히 말할게. 나도 내 편이 되고 싶은데 이해가 안 가. 왜 낳으려고 해? 내 인생 망치는 거야. 이미 결정했어. 내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 한국 가서 몇 일 만에 임신을 하고 그 남자는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말이 돼? 제니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리사, 에밀리 모두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책임져야지.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가족도 직장도 친구도 없이 남은 건 뱃속의 아이뿐이었어요.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맨해튼에서 퀸즈로 옮겼어요. 저축한 돈으로 당분간 버텨야 했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밤마다 배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줄 수 없어서. 하지만 엄마가 꼭 너를 지킬게. 약속해. 우리 둘이 함께 버티자. 혼자서 임신 생활을 견뎠습니다. 산부인과 검진도 혼자 갔어요. 대기실에는 남편과 함께 온 임산부들이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초음파 사진을 보고 아기 이름을 고민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커플들.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돈도 점점 바닥났습니다. 검진비, 생활비, 집세. 저축한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출산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는 누가 봐주지? 답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신 7개월이 됐습니다.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허리는 항상 아팠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다 힘들었습니다. 돈도 거의 바닥났습니다. 출산 비용도 걱정이었고 출산 후 생활비도 걱정이었어요. 일을 구하려고 했지만 임신 7개월인 저를 고용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부은 얼굴, 커진 배, 지친 눈빛. 이게 정말 제 모습인가 싶었어요. 어느 날 저는 옛날 짐을 정리하다가 서준의 명함을 발견했습니다. 여행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던 거예요. 구겨진 명함이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북의료센터 소아과 전문의 한서준. 전화번호도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번호는 이미 바뀐 번호였죠. 저는 오랫동안 그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한국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어차피 그 사람은 저를 피하고 있는데. 전화번호도 바꿨는데 병원에 가면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직접 보고 싶어. 그 사람 눈을 보고 왜 저를 버렸는지 듣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만나서 이 아이에 대해 말하고 싶어. 이 아이에게 아버지에 대해 뭐라도 말해줄 수 있도록 뭔가를 알고 싶어. 출산이 2달 남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는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출산 후 몇 달간은 아이를 돌보느라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서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뉴욕에서 서울까지 편도 티켓. 임신 7개월이면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 항공사 규정을 확인했어요. 임신 36주까지는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탑승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가격을 보고 한숨이 나왔어요. $1200. 제게 남은 돈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후로 잡았어요. 그 사이에 의사 소견서를 받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가려고 해요. 비행기 탑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소견서가 필요해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신 7개월의 장거리 비행을요? 권장하지 않아요. 꼭 가야 해요. 무슨 일인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아기는 건강해요. 하지만 임산부 몸 상태가 좋지 않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체중도 정상보다 적게 늘었어요. 소견서 써주실 수 있어요? 조건이 있어요. 비행 중에 충분히 쉬고 물을 많이 마시고 다리를 자주 움직여야 해요. 그리고 도착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알겠어요. 소견서를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어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 산모 영양제, 그리고 서준의 명함을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말 가야 할까? 혹시 더 상처받는 거 아닐까? 만약 서준이 정말 저를 거부하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를 찾으러 가겠다고. 그게 도망친 비겁한 남자든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는 남자든. 저는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배를 감싸고 천천히 걸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직원이 제 배를 보고 놀랐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소견서 있으세요? 네, 여기요. 소견서를 확인하고 직원은 탑승권을 줬습니다. 조심하세요.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3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비행 내내 불편했습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있기 힘들었고 허리는 계속 아팠어요. 1시간마다 일어나서 복도를 걸으며 다리를 풀었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계속 움직였어요.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아가, 조금만 참아. 우리 아빠 찾으러 가는 거야. 13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8개월 만에 다시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7개월 된 배를 감싸고 서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걱정스러운 눈빛들이었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앉으실래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북의료센터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거리가 보였습니다. 8개월 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설렘과 행복, 사랑이었다면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저 안에 서준이 있을까? 만나면 뭐라고 말하지?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대적인 로비였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저를 봤어요. 도와드릴까요? 영어로 말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함을 꺼내 보여줬어요. 한서준 선생님. 직원이 명함을 보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한국말로 뭐라고 말했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왔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이었어요. 한서준 선생님을 찾으세요? 네. 한서준이요? 여기 근무하지 않는데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6개월 전까지 여기 계셨어요. 소아과 전문이에요. 직원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잠시만요. 몇 분 후 직원이 돌아왔어요. 확인해봤는데 한서준 선생님은 6개월 전에 퇴사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발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꼭 만나야 해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발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임신 7개월이에요. 이 아이 아버지예요. 직원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저는 병원 로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일한 단서가 끊어진 거였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찾지? 주머니에 남은 돈을 확인했습니다. 200달러 정도였어요.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서 가장 저렴한 곳을 찾았어요.
하루 30달러.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갔습니다. 은평구의 좁은 골목 안에 있는 낡은 건물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옷장. 공용 화장실을 써야 했어요.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13시간 비행의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준을 어떻게 찾아?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찼습니다. 미안해, 아가. 엄마가 정말 미안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밤이 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8개월 전 서준과 함께 봤던 그 아름다운 야경. 하지만 지금은 쓸쓸하고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병원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혹시 서준을 우연히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출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에 섰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나왔어요. 한 명 한 명 얼굴을 봤지만 서준은 없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편의점에서 김밥 하나 사서 하루를 버텼어요. 한국어를 몰라서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도 영어가 통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게스트하우스 주인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임신했는데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간단한 영어였지만 그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돈은 계속 줄어들었고 몸은 점점 안 좋아졌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저는 병원에서 나와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손으로 배를 감쌌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저는 그대로 인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일어나 보세요. 한국말이었지만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눈을 뜨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짧은 머리, 안경,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 괜찮으세요? 여성이 다시 물었어요. 임신 7개월. 제가 영어로 중얼거렸습니다. 여성은 제 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병원 가야겠어요. 일어나요. 여성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혼자세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미국 어메리커. 여성은 고개를 저으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따라오세요. 여성은 저를 부축해서 근처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여기 누워요.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성은 부엌으로 가서 뭔가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를 도와주는 걸까? 나를 모르는데. 잠시 후 여성이 따뜻한 호박죽을 가져왔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한 숟가락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낀 거였어요. 여성은 옆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메이건 미그레멘. 메이건. 좋은 이름이네요. 저는 정은숙이에요. 은숙. 그 이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은숙의 집에서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숙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 밥, 반찬들. 임신부는 미역국 먹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꼭 먹어요. 저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구수하고 포근했습니다. 식사 후 은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에요? 왜 혼자 한국에 왔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천천히. 서울 학회에서 만난 남자. 사랑에 빠진 일주일. 미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 두절.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 주변의 모든 반대. 혼자 7개월을 버틴 것.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찾으러 온 것. 은숙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영어를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 표정과 목소리로 느낄 수 있었나 봐요. 그 사람 이름이 뭔데요?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서준. 서북의료센터. 소아과 의사. 은숙이 명함을 받아들고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한서준? 그 아이?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세요? 은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30년 동안. 정말요? 한서준 그 아이 알아요. 착한 애였어요. 정말 성실하고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특히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은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2년 전에 퇴직했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을 잘 몰라요. 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을 이었어요. 형이 있을 거예요. 한기준. 서준이 형. 형이요? 응. 형도 의료계에서 일해요. 보건소인가 어디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요. 정말요? 정말 찾을 수 있어요?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해볼게요. 저는 은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틀 동안 은숙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은숙은 저를 친딸처럼 챙겨줬어요. 밥을 해주고 과일을 깎아주고 밤에는 제 등을 쓰다듬어 줬습니다.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은숙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어요. 메이건 씨 나이쯤 됐을 거예요. 있었다고요? 2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10살이었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내 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어떤 모습일까? 메이건 씨처럼 예쁘고 똑똑했을까? 은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메이건 씨를 보면 내 딸 같아요. 혼자 힘든데 도와주고 싶어요. 저는 은숙을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꼭 사흘째 되던 날 은숙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국말로 한참 통화하더니 저를 봤어요. 메이건 서준이 형 찾았어요. 다음 날 오후 은숙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숙이 문을 열었어요. 기준 씨 여기에요. 38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딘지 서준과 닮은 얼굴이었어요. 특히 눈매와 코가 똑같았습니다. 저는 한기준입니다. 서준이 형이에요. 저는 벌떡 일어나려다가 배가 무거워 그대로 앉았습니다. 기준은 제 배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더니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혹시 서준이 아이예요? 네. 기준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서준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기준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에 있어요. 정부 지원 의료봉사단으로 파견됐어요. 뭐라고요? 6개월 전에 갔어요. 오지 마을에 의사가 없어서 자원했어요. 1년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도망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기준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가 미국에서 돌아온 직후부터 이상했어요. 매일 전화기만 보고 우울해하고.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 있냐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서준이가 말했어요. 미국에서 만난 여자가 있는데 연락이 안 된대요. 전화번호를 메모해뒀는데 잃어버렸대요. 이메일도 보냈는데 답이 없고. 저도 계속 연락했어요. 전화도 문자도 이메일도. 그게 문제예요. 서준이 전화번호요. 기준이 설명했습니다. 서준이가 귀국하고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추돌사고였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휴대폰이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래서 새 폰을 샀는데 예전 번호를 복구 못했어요. 통신사 문제였대요. 할 수 없이 새 번호를 받았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했어요. 그 사이에 의료봉사단 파견 일정이 급하게 잡혔어요. 일주일 안에 출발해야 했대요. 왜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이메일이라도. 이메일 주소도 잃어버렸대요. 휴대폰에만 저장했었거든요. 백업도 안 했고. 기준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준이가 저한테 부탁했어요. 병원에 연락해서 메이건이라는 미국 의사를 찾아달라고. 학회 참석자 명단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요. 병원에 물어봤어요. 하지만 학회 주최 측에 문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회 측에 연락했더니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대요. 그럼 어떡해? 그 사이에 서준이가 강원도로 떠났어요. 통신이 거의 안 되는 오지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을 아래로 내려와서 전화할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절대 아닙니다. 기준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동생을 30년 넘게 봐왔어요. 책임감 강하고 약속은 꼭 지키는 애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는 더 그래요. 언제 연락할 수 있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요. 보통 그때 내려와서 전화해요. 정말요? 정말 연락할 수 있어요? 네. 제가 바로 연락할게요. 서준이한테 당신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기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서준이가 돌아오면 정말 놀랄 거예요. 아빠가 된다는 걸 알면. 그리고 기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메이건 씨, 서준이를 믿어주셔서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었어요. 이제 아셨죠? 서준이는 당신을 사랑해요. 지금도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아침 전화가 왔습니다. 기준 형이 서준과 통화했대요. 서준이가 바로 내려오겠대요. 프로그램을 중단하고요. 정말요? 괜찮을까요? 중간에 그만두면 문제 안 돼요? 동생이 말하길 지금 당장 가야 한대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대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 달 안에 서울로 돌아온대요. 빨리 정리하고 올게요.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은숙 선생님과 함께 지내며 몸을 추스렀어요. 배는 점점 더 불러왔고 아이의 움직임도 더 활발해졌습니다. 기준 형님도 자주 찾아와 저를 챙겨줬습니다. 메이건 씨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형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기준 형이 아침 일찍 전화했어요. 서준이가 어젯밤에 서울 도착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한강공원에서 만나래요. 은숙 선생님이 저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원피스 입으세요. 예뻐요. 긴장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오후 1시 반 은숙 선생님이 저를 바래다 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8개월 전 우리가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곳. 그때는 5월이었고 지금은 1월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어요. 강변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은숙 선생님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2시가 됐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서준이었습니다. 까맣게 탄 얼굴, 야윈 몸, 짧게 자른 머리. 산간 지역에서의 고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걸음걸이, 똑같은 눈빛. 서준은 저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놀라움, 기쁨, 그리고 미안함. 제 8개월 된 배를 보는 순간 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메이건.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배가 무거웠지만 일어나야 했어요. 서준 씨. 서준은 제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제 뺨을 만졌어요.
정말 정말 당신이에요? 네, 저예요. 서준의 눈길이 제 배로 향했습니다. 이게 혹시 당신 아이예요? 우리 아이예요. 서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강공원 한가운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준의 목소리가 흐느꼈습니다. 내가 바보였어요. 전화번호도 제대로 못 지키고 연락도 못하고. 괜찮아요. 이제 알았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서준은 제 배에 손을 조심스럽게 댔습니다. 그 순간 아이가 발로 찼어요. 서준의 손바닥에 닿을 만큼 강하게. 아, 움직여요. 서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우리 아기예요. 활발해요. 서준은 배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이 아이를 지켜줘서. 당신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서준은 고개를 들고 저를 봤습니다. 메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평생. 결혼해 줄래요? 네. 서준은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어머니께 저를 소개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는 어색했어요.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저는 메이건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특히 배를 오래 보셨어요. 앉으세요. 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서준이가 다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미국에서 혼자 아이를 임신하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서준이한테 연락이 안 됐어요. 전화도 이메일도.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서준이 아버지도 의사였어요. 바쁜 사람이었죠. 집에도 잘 못 들어오고. 하지만 책임감만은 강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당신도 의사라며요? 네, 소아청소년과 전문이에요. 아이 낳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은요? 한국에 머물 생각이에요. 한국 의사 면허를 따서 다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잠시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오셨어요. 작은 금반지였습니다. 이거 서준이 할머니께서 저한테 주신 거예요. 며느리에게 물려주라고요. 어머니는 제 손에 반지를 쥐어주셨습니다. 환영해요, 메이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서준 씨,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서준은 벌떡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가방을 챙기고 차를 가져오고 저를 부축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고 진통은 점점 심해졌어요. 아, 아파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서준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땀을 닦아주고 물을 먹여주고 계속 격려해줬어요. 8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축하드려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작고 따뜻한 생명. 쭈글쭈글한 얼굴, 작은 손과 발. 우리 아들, 우리 하랑이. 서준은 저와 아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름은 하랑이로 할게요. 하늘처럼 밝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좋아요. 하랑이. 우리 아들 하랑이. 며칠 후 은숙 선생님과 기준 형님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세상에 정말 예쁘다. 서준이 닮았네. 은숙 선생님이 하랑이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메이건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퇴원 후 우리는 서준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셨어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기 돌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석 달 후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렀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숙 선생님, 기준 형님 가족, 어머니, 서준의 병원 동료들.
그리고 하랑이. 평생 함께 하겠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어요. 매일 2시간씩 학원에 다니고 드라마를 보고 한국 사람들과 대화했습니다. 2년 만에 한국어 능력 시험 최고급에 합격했어요. 한국 의사 면허 시험도 준비했습니다. 한국 의료법, 한국어 의학 용어 모든 게 새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의사라고 꺼려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메이건 선생님, 우리 아이 좀 봐주세요. 선생님이 제일 친절하세요. 지금 하랑이는 3살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며 한국어와 영어를 섞었어요. 엄마, 임 헝그레마라이. 밥 줘. 하랑아, 한국어로 말해. 배고프다고. 응, 배고파. 서준과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35평짜리 아파트예요. 거실 창문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우리는 한강공원에 가요. 하랑이는 자전거를 타고 우리는 함께 걷습니다. 하랑아, 저기 봐. 저기가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야. 정말요? 거기서요? 응, 거기서 엄마 아빠가 사랑에 빠졌어. 은숙 선생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오세요. 하랑이는 은숙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세상에, 우리 하랑이 정말 잘 그렸네. 기준 형님 가족도 자주 만나요. 형님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하랑이랑 잘 놀아요. 명절에는 시어머니 댁에 모여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명절 문화가 낯설었어요. 차례, 세배, 송편 만들기.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뉴욕에 있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했어요. 3년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메이건 잘 지냈니? 부모님은 울고 계셨어요. 미안해. 우리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손주 좀 보여줘. 하랑이를 안아서 화면에 보여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부모님은 하랑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언제 미국에 올 수 있니? 내년 여름에 갈게요. 하랑이 데리고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끔 뉴욕에 있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외롭고 절망적이었던 그 시간들. 부모님의 반대, 친구들의 외면, 직장에서의 해고. 혼자 7개월을 버텨낸 것.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겁니다. 강해졌고 용감해졌고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한국은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나라.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따뜻했어요. 은숙 선생님처럼 낯선 사람을 도와주는 마음. 기준 형님처럼 가족을 챙기는 정. 어머니처럼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포용. 서준처럼 책임을 다하는 사랑. 이제 이곳이 제 집입니다. 하랑이가 자랄 곳이고 우리 가족이 함께할 곳이에요. 오늘도 서준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전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랑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고 한강이 반짝입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가 보여요. 8개월 전 그곳에서 서준과 마지막 밤을 보냈죠. 그때는 이별이 슬펐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난 이야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랑받고 있었던 이야기.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던 이야기.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걸.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저처럼요. 인천공항 바닥이 차가웠던 그날. 임신 7개월의 몸으로 혼자 서 있던 그 순간. 그때는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어요.
우리 가족의 시작, 새로운 인생의 시작. 한국, 이 아름다운 나라가 저를 받아들여줬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고향이에요.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그리고 당신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희망을 전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기적도 반드시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